깊은 밤, 병동의 불빛만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손에 두툼한 월급 봉투를 쥔 채 텅 빈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문득 내 앞에 놓인 병실 문이 눈에 들어왔다. 그 문 너머에는 내가 결코 말할 수 없었던,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특별한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월 500만 원, 그 돈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눌렀다. 이 돈이 내 삶을 바꿀 거라 믿었지만 그날 밤 나는 알게 됐다. 돈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나는 평범한 간호조무사였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빠듯한 월급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시절이 있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허겁지겁 출근 준비를 하던 내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더라. 창문 하나 없는 반지하 방에서 습기와 곰팡이 냄새에 익숙해지려고 애쓰며 살았다. 냉장고에는 늘 물과 달걀, 그리고 가끔은 라면 몇 개가 전부였다. 내가 먹는 것보다 가족의 생활비를 먼저 생각해야 했기에 내 삶은 늘 뒷전이었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셨다. 아버지는 지병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작은 밭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동생은 대학생이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에 늘 시달렸다. 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돈이 필요했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하고는 한숨부터 나왔다. 월세, 공과금, 부모님께 보내는 생활비, 동생의 등록금과 용돈까지 보내고 나면 내게 남는 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참고 견뎠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 하나로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습관처럼 인터넷 구인 광고를 훑어보던 중이었다. 한 요양병원의 채용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월 500만 원 숙식 제공, 특별 수당 지급. 내가 받던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다. 몇 번이고 공고를 다시 읽었다. 요구하는 경력이나 자격증도 특별히 까다롭지 않았다. 야간 근무 가능자 우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는 야간 근무를 피하려고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지만 이곳에서는 오히려 야간 근무자를 우대한다니 의아했다. 나는 망설였다. 혹시 사기나 불법적인 일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주변 간호조무사 커뮤니티에도 들어가 봤다. 하지만 별다른 악평이나 문제 제기는 없었다. 숙식 제공이라는 말에 혹해서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내 이름, 경력, 자격증 번호, 연락처를 꼼꼼히 적었다. 자기소개서에는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싶다는 진심을 담았었다. 보내고 나서도 한참을 망설였다. 정말 이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내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까?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요양병원 인사팀이라고 했다. 면접 날짜를 잡고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면접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병원장과 수간호사가 앉아 있었고 내 경력과 자격증, 그리고 야간 근무가 가능한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물었다. 특별한 질문은 없었다. 힘든 일도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마지막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면접이 끝났다. 며칠 뒤 합격 통보가 왔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실 수 있죠? 나는 바로 짐을 쌌다. 원룸을 정리하고 짐 몇 개만 챙겨 병원 근처로 향했다. 병원은 서울 외곽, 큰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있었다. 건물은 새 것처럼 깔끔했고 정문에는 가족 같은 요양병원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기숙사는 2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해결하시면 돼요. 나는 짐을 풀고 병원 곳곳을 둘러봤다. 복도에는 환자들의 사진과 가족들이 남긴 감사 편지가 붙어 있었다. 병실은 2인실과 4인실로 나뉘어 있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고령의 어르신들이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병원의 기본 규칙과 근무 스케줄, 복장, 위생관리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야간 근무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이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지만 숙식 제공에 월 500만 원이라는 조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동료 간호조무사들은 대부분 내 또래였고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여기 일하면 돈은 확실히 모을 수 있어요. 누군가 툭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병원장은 중년의 남성이었고 늘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직원들에게도 자주 다가와 안부를 묻고 환자 가족들에게는 친절하게 인사했다. 수간호사는 오랜 경력의 베테랑처럼 보였고 세심하게 업무를 챙겼다. 나는 이곳에서라면 정말 가족의 짐을 덜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 첫 출근 날 나는 정해진 유니폼을 입고 이름표를 달았다. 병동을 처음 돌 때는 긴장감에 손에 땀이 났다. 환자들은 대부분 누워있거나 TV를 보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몇몇은 나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고 어떤 어르신은 손을 꼭 잡아주기도 했다. 나는 그 따뜻한 손길에 잠시 마음이 놓였다. 업무는 생각보다 단순했다.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식사와 약을 챙기고 간단한 위생관리와 병실 정리 그리고 보호자와의 소통까지. 동료들과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는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서로 가족 이야기나 취미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점점 이곳에 적응해 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병원의 또 다른 얼굴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밤이 되면 병동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낮에는 밝고 활기차던 복도가 밤이 되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환자들의 요청도 동료들의 표정도 낮과는 달랐다. 나는 그 변화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점점 그 조용함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이곳에서 겪게 될 밤의 진실을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다. 월 500만 원이라는 금액에 혹해 선택한 이곳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가족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밤이 되자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다. 야간 근무 첫날, 나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채 병동을 돌았다. 낮과는 달리 밤의 병원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복도에는 발소리 하나 울리지 않았고 간신히 들려오는 것은 환자들의 숨소리와 기계음뿐이었다. 처음엔 이런 정막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도 했다. 낮에는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지만 밤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나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한 명 한 명 환자들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작은 변화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자 몇몇 환자들이 나를 유난히 자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부탁이었다. 물을 좀 떠다 줄 수 있겠니? 이불을 다시 덮어줄래? 손이 시려워. 잠깐만 잡아줄 수 있을까? 나는 당연히 그런 부탁쯤은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일이었으니 기꺼이 응했다. 어떤 날은 밤새도록 한 환자의 손을 잡고 있어야 했다. 어르신의 손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과 눈가에 맺힌 눈물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 정도쯤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는 내 역할에 충실하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부탁의 성격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떤 환자는 밤마다 나를 부르더니 자신의 몸을 씻겨달라고 했다. 처음엔 위생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빈도와 요구가 늘어났다. 또 다른 환자는 밤이 깊어갈수록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와 달라고 했다. 나는 당황했지만 환자가 불안해서 그러려니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부탁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상한 점은 이런 부탁이 있을 때마다 병원에서 추가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내 월급에 돈이 더해졌다는 것이다. 처음엔 이유를 몰랐다. 그저 야간에 더 힘든 일을 했으니 병원에서 배려해 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내가 담당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그저 감사했다. 가족의 생활비, 동생의 등록금, 부모님께 드릴 용돈,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 모을 저축까지 모든 게 내 손에 달려 있었다. 나는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마다 안도했다. 이렇게만 하면 조금 더 빨리 빚을 갚을 수 있겠지. 동생이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받으면서 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한 환자가 내게 밤새 곁에 있어 달라고 했다. 나는 그 곁에서 잠든 척을 했지만 마음은 온통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다른 환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 나는 그때마다 병원에 보고했고 병원장은 수고했다며 내게 수당을 올려주었다. 동료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표정과 행동에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각자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디까지 괜찮은 것인지 점점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이 모호해졌다. 내가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돈을 위해 내 감정과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갔다. 이 정도쯤이야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나는 또다시 복도를 돌았다. 어느 날 병원에서 야간 근무자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한다는 공지가 붙었다. 야간 근무 시 환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면 추가 보상 지급. 나는 그 문구를 읽으며 이곳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병원은 환자와 직원 모두에게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강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돈과 서비스의 교환이라는 냉정한 현실이 있었다. 내가 받는 월급이 많아질수록 내 마음속 불안과 죄책감도 함께 커져만 갔다. 가끔은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봤다. 예전보다 더 피곤해 보이고 눈빛이 흐려진 내 모습을 보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자문했다. 하지만 가족의 생활비와 동생의 등록금, 부모님의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이 돈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짐을 짊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또다시 참고 또다시 복도를 돌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들의 부탁은 더 대담해졌다. 어떤 환자는 내가 방에 들어서기만 해도 미리 준비해둔 선물이나 용돈을 내밀었다.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이미 병원에서는 환자와의 유대감 형성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행동을 묵인하고 있었다. 동료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모두가 암묵적으로 이 분위기에 순응하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많은 돈을 받고 점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밤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 감정은 점점 무뎌져 갔다. 처음엔 두려웠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다. 내가 하는 일이 어디까지 괜찮은 것인지 그 경계는 이미 흐릿해져 있었다. 내가 이곳에서 버티는 이유는 오직 하나, 가족과 내 미래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내가 잃어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때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내 삶은 점점 더 깊은 밤 속으로 그리고 더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돈이 쌓일수록 내 마음의 불안도 커져갔다. 통장 잔고는 매달 2배, 3배로 불어났지만 그 숫자만큼 내 영혼은 황폐해져 갔다. 병원 복도에 앉아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달래곤 했다.
이 돈이면 동생은 졸업할 수 있어. 부모님 병원비도 해결되고.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할수록 내 목소리는 점점 흔들렸다. 밤마다 이어지는 특별 서비스는 이제 환자들의 개인적 요구를 넘어 시스템화된 업무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병원장이 나를 불렀다. 그의 사무실은 항상 차분한 라벤더 향이 가득했지만 그날은 특히 답답하게 느껴졌다. 요즘 환자들 만족도가 많이 올랐어요. 특히 당신 담당 구역에서.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넘기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환자들과 소통해 주세요. 우리 병원 이미지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의 숨은 뜻을 나는 어렴풋이 알아차렸다. 적극적으로라는 단어가 마치 칼날처럼 내 심장을 긁었다. 그날 밤 한 환자가 내게 손가락으로 사인을 보냈다. 낮에는 온순했던 그 할머니가 밤이 되자 갑자기 내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저기 내 방에 있는 금고 좀 열어줄 수 있니? 가족들이 두고 간 게 있는데. 나는 병원 규정을 들어 거절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눈에서 이상한 광채가 번뜩였다. 다른 애들은 다 해주더라. 내가 안 되면 병원장한테 말할 거야.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뒤돌아보니 간호실 문틈으로 동료의 얼굴이 비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금고 안에는 현금과 보석류가 가득했다. 할머니는 그 중에서 빨간 봉투 하나를 집어내밀었다. 이건 내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날 이후 나의 야간 업무에는 금고 관리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점차 변했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면 서로의 눈빛만 교환하며 침묵을 지켰다.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동료들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저번 달에 700 받았어. 환자 아들이 직접 줬다니까. 나도 이번에 좀 더 눌러봐야겠다. 병원장님도 그러라던데.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냉소가 묻어 있었다. 나는 세수대 위에 얼굴을 파묻고 차가운 물로 눈가의 열기를 식혔다. 병원장의 압박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직원 회의 시간이면 그는 특정 구역의 서비스 만족도를 공개했다. A구역은 지난주에 3건의 특별 요청이 있었고 수당이 150만 원 지급됐습니다.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우리에겐 암묵적인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수간호사는 회의가 끝난 후 나를 붙잡고 속삭였다. 당신 담당 환자 중 김모 씨, 아들 내일 오신다면서요. 좀 특별히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서 특별이라는 단어가 강조됐다. 밤마다 복도를 걸을 때면 이제는 환자들이 나를 보며 손가락으로 숫자를 보냈다. 5는 50만 원, 10은 100만 원을 의미했다. 한 영정 사진이 걸린 빈 방에 들어가면 베개 밑에 현금이 놓여 있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차트에 특별위생관리라고 기록했다. 이제는 그 행위에 설명을 붙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렸다. 어느 가을밤 나는 창가에 기대어 담배 연기를 내뱉던 병원장과 마주쳤다. 그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잘하고 있어. 너 같은 직원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의 손길이 어깨를 지나 등 아래로 내려왔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일부터 3층 VIP 병동도 맡겨볼까? 수당은 2배야. 그날 밤 나는 기숙사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며 몸을 문질렀다. 피부가 벗겨질 듯이. 점점 더 많은 돈이 모이자 나는 외부와의 연결을 끊기 시작했다. 가족에게는 잘 지내고 있다는 문자만 보냈고 친구들의 만남은 계속 피했다. 휴대폰에는 병원 관련 알림만 가득했다. 오늘의 특별 서비스 건수 5건. 예상 추가 수당 75만 원. 이 숫자들이 내 존재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어느 날 동생에게서 온 문자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누나, 나 내년에 유학 가도 될까? 그 순간 내가 이 병원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동생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나는 그날 밤 VIP 병동의 한 사업가에게서 300만 원을 받고 그의 특별 요청을 들어주었다. 그의 방을 나올 때 복도 벽에 비친 내 모습은 이미 내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장이 특별 보너스로 금 목걸이를 선물했다. 이걸로 동생 유학비 마련하길 바라. 그는 내 가족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 병원의 그물망에 완전히 갇혔음을 깨달았다. 돈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족쇄를 채우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구토를 했다. 밤에 한 일들이 새벽녘에 되살아나 머릿속을 맴돌았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에는 까만 다크서클이 번져 있었다. 간호실 서랍에는 위장약과 진정제가 가득 쌓였다. 동료들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약을 나누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어넘겼다. 어느 겨울밤 한 환자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너 같은 게 사람이냐? 그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증오가 느껴졌다. 나는 그가 치매 증상으로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전율이 일었다. 내가 여기서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 다 돈 때문에.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병원 지하 창고에 들어갔다. 오래된 의료 기록과 폐기된 약품 상자 사이에서 검은색 비닐봉지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내가 아는 동료의 이름이 적힌 봉투들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 할아버지의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수간호사는 가족들이 긴급히 이송했다고 말했지만 그의 개인 물품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병원 지하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서류 더미 속에서 수상한 사망 보고서와 검은 계좌 기록들을 발견했다. 이 병원의 어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다. 어느 날 내가 담당하던 환자 한 명이 급사했다. 평소 건강했던 그 환자는 밤사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병실에서 나는 흰가루가 묻은 주사기를 발견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환자들의 특별 요청, 병원장의 미소, 동료들의 침묵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어둠의 골이었다. 나는 화장실에서 몸을 웅크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 그날 밤 나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손에 쥔 월급 봉투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 안의 돈은 이미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내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밤불들은 마치 이 병원의 검은 돈으로 반짝이는 것만 같았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돈으로는 결코 가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이 돈이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것만 같았다. 어느 봄밤 309호실에 김모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표정이었다. 방문을 닫는 소리가 나자 할머니는 침대 밑에서 검은 가방을 꺼내 들었다. 이거 내 아들한테 전해줄 수 있겠니? 가방을 열자 속에서 썩은 혈액 냄새가 풍겼다. 안에는 피 묻은 옷과 휴대폰 조각, 그리고 손톱이 박힌 나무 조각이 들어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할머니, 이건 대체. 그 순간 할머니의 눈동자가 갑자기 초점을 잃으며 입을 열었다.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해. 내가 도와줘야 해. 그녀의 손이 내 손목을 붙잡는 힘이 병적인 강도였다. 그날 밤 병원장이 직접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환자분의 부탁은 거절하지 말라고 했죠? 특히 309호는 중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날카로움이 깔려 있었다. 알아서 잘 처리하세요. 당신 동생 유학 서류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했죠?
전화가 끊기자 나는 화장실 변기에 얼굴을 쳐박고 욕지를 토했다. 다음 날 309호실은 텅 비어 있었다. 수간호사는 가족들이 긴급 이송했다고 했지만 벽면에 남아있는 긁힌 자국과 바닥의 검은 얼룩이 진실을 외치고 있었다. 나는 그 방을 청소하면서 창문 틈에서 반짝이는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살짝 녹슨 수술용 가위 끝이었다. 그날 이후 병원의 압박은 노골적으로 변했다. 야간 근무표에 매일 309호실 청소가 할당되었고 병원장은 내게 특별관리비라는 이름으로 현금 봉투를 건넸다. 이건 청소 수고비야. 너무 생각하지 말고.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돈을 쥔 손이 저절로 떨렸다. 한 주 뒤 나는 지하 창고에서 우연히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요양병원 환자 실종 사건, 유족 측 의문점 많아. 기사 날짜는 3년 전이었다. 사진 속 병원 외벽은 지금과 똑같았고 실종자 명단에는 내가 아는 이름들이 있었다. 309호실에 있었던 그 할머니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장의 컴퓨터를 해킹하기로 결심했다. 야간 근무 시간을 이용해 사무실에 잠입했을 때 책상 서랍에서 충격적인 파일을 발견했다. 특별 서비스 대상자 리스트. 내 이름 옆에는 가족 어머니만 성신부전, 동생 유학 준비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뒷장을 넘기자 동료들의 개인정보와 함께 검은 봉투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중 한 장에는 지난주 사망한 환자의 시신이 욕조에 잠긴 채로 찍혀 있었다. 문득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수간호사가 피스톨을 들고 서 있었다. 그만둬. 다 들켰어. 그녀의 눈동자는 광기에 차 있었다. 넌 이미 우리 편이야. 지금까지 한 걸 생각해봐. 내 손도 더럽혀진 거 알잖아. 나는 서랍에서 주운 USB를 주머니에 숨긴 채 뒤로 물러섰다. 병원장님께서 널 직접 처리하라고 했어. 하지만 난 내가 불쌍해. 그 순간 경비실 알람이 울리며 그녀의 시선이 잠시 흐려졌다. 나는 그 틈을 타복도로 뛰쳐나왔다. 3층 계단에서 동료 한 명과 마주쳤다. 그는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디가? 야근 시간인데. 그의 주머니에서 흉기가 번뜩였다. 나는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가며 휴대폰으로 112를 눌렀다. 구로구 병원에서 살인. 통화가 끊기기 직전 뒤에서 덮쳐온 누군가의 손에 휴대폰이 날아갔다. 지하 주차장까지 도망친 나는 화물 엘리베이터 안에 숨었다. 손바닥에는 USB를 움켜쥔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엘리베이터 벽면에 걸린 거울 속의 내 얼굴은 피투성이었다. 그 피가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새벽 5시 나는 기차역 화장실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USB에는 병원의 비리 증거 의료 기록 조작, 불법 유통 약품 목록, 검은 계좌 내역가 가득했다. 그 중에는 내 이름으로 작성된 가짜 진료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다. 모두 나를 범인으로 모함하기 위한 준비였다. 머릿속으로 가족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병원비를 기다리는 어머니, 유학 서류를 준비하는 동생.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USB를 경찰에 넘기는 순간 나도 함께 체포될지 모른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나는 역 광장에 앉아 새벽 첫 기차를 기다리며 통곡했다. 내 손톱 사이에는 아직도 309호실의 검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피투성이 돈으로 쌓인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병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신의 게임은 끝났어요. 그날 오후 나는 경찰서 앞에서 USB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죽이고 직원들을 협박한 증거입니다. 플래시 불빛 속에서 나는 비로소 자유로운 숨을 쉬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오히려 구원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새벽 2시
기숙사 침대 밑에 숨겨둔 노트북을 꺼냈다. USB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사하는 동안 손가락이 떨렸다. 화면에는 환자들의 가짜 사망 보고서, 병원장의 검은 계좌 내역, 의료 기록 조작 파일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내 이름으로 작성된 위조 서류를 발견한 순간 창문 밖을 응시하며 1시간 동안 멍하게 있었다. 내가 만약 이걸 폭로한다면 가족은 어떻게 되지? 어머니의 투병 사실과 동생의 유학 서류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다음 날 병원 지하에서 발견한 것을 계기로 결심이 굳어졌다. 낡은 철제 캐비닛 안에 수십 개의 투명 병이 쌓여 있었다. 각 병에는 환자의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고 안에는 손톱과 머리카락이 담겨 있었다. 그중 하나에는 309호 김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나는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며 전율을 느꼈다. 이 증거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이 지옥 같은 병원은 무너질 것이다. 증거 수집은 지옥 같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졌다. 야간 근무 시간을 이용해 수술실 감시 카메라 각도를 틀고 의료 쓰레기 처리 과정을 촬영했다. 폐기물 처리업체 직원에게 커피를 사주며 횡령된 약품 목록을 입수했고 청소부 아줄마에게 술을 사들이며 지하 창고의 비밀 통로 위치를 알아냈다. 모든 행동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USB 복사본 3개를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 하나에는 동생 유학 자금이라고 적힌 봉투와 함께, 또 하나는 시골집 우물 속에. 어느 날 나는 위장 잡지 인터뷰 형식으로 기자에게 연락했다. 병원에서 의료 착취 사례를 취재하시겠어요? 단 익명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첫 만남에서 돌아온 것은 충격이었다. 기자는 병원 측에 이미 정보를 팔아넘긴 상태였고 다음 날 병원장이 나를 불러 협박했다. 내 동생 대학 기숙사는 서대문구 동 202로 맞지? 그날 밤 나는 동생에게 긴급히 전화를 걸어 해외로 피신하라고 했다. 2주 동안의 지옥 같은 증보 수집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다. VIP 병동의 한 사업가가 간호조무사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는 순간을 몰래 카메라에 담았다. 그 봉투에는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고 뒷면에는 특별위생관리비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이 영상은 병원의 조직적 금품 수수 증거로 충분했다. 마지막 단계에서 나는 법률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인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USB와 문서 더미를 내려놓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이걸로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죠? 변호사는 증거물을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저희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럼에도 해야 합니다. 신고 전날 밤 나는 병원 옥상에서 휴대폰 라이브 방송을 켰다. 지금부터 병원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뛰어내리겠습니다. 카메라에 증거물을 하나씩 보여주며 3시간 동안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10만 명을 넘었고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다. 방송이 끝나기 무렵 아래층에서 경찰차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정문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병원장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그는 내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당신이 준 돈 전부 기부할게요. 감옥에서 잘 사세요. 한 달 후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원들이 내 증언을 경청하는 가운데 병원의 비리가 하나둘씩 드러났다. 조작된 사망 기록, 불법 유통된 마약류, 정치인들의 검은 자금 흐름까지. 증거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회의실 전체에서 숨막히는 정막이 흘렀다. 그러나 피해는 이미 컸다. 병원은 폐쇄 조치되었고 동료들은 자살한 사람부터 도피한 사람까지 각자의 길을 갔다.
나는 사법 거래를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정 마지막 진술에서 나는 눈물 없이 말했다. 저는 돈보다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찾은 것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 후 수많은 유족들이 나를 찾아왔다. 우리 엄마가 왜 죽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한 청년의 눈물 어린 감사 인사에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받은 돈 전액을 유족지원재단에 기부하는 서류에 서명할 때 비로소 속이 후련해졌다. 마지막으로 경찰서에서 USB 원본을 인수인계하면서 경찰관이 물었다. 이런 큰일을 혼자서 어떻게 해낸 거죠?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죽을 각오로 하면 가능하더군요. 사실 저는 이미 여러 번 죽었으니까. 그렇게 병원의 어둠은 세상에 드러났지만 내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겠다. 진짜 자유는 돈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악과 마주하는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지금 나는 새로운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작은 시골 마을,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과 멀리 설악산의 윤곽이 아침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이 병원은 3층짜리 낡은 건물이지만 복도 끝까지 햇빛이 들어온다. 환자들은 대부분 인근에 사는 어르신들로 아침마다 내게 손수 만든 김치를 건네주시며 간호사씨, 밥 많이 먹어야 해라고 말씀하신다. 월급은 예전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밤마다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야간 교대 근무를 서면 동료들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환자들의 안정된 숨소리를 확인하는 일이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내가 겪었던 일들은 여전히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눈을 뜨면 옛 병원의 복도 냄새가 코를 스치는 것만 같아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곤 한다. 손톱을 깎을 때면 309호실의 검은 얼룩이 떠올라 손가락 끝이 저려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들을 달래는 법을 배웠다. 마을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에게 손 마사지를 해드리며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을 때 내 영혼의 틈새가 조금씩 메워지는 것을 느낀다. 작년 가을 나는 유족들과 함께 의료 피해자 지원 협회를 설립했다. 초기 자금은 내가 번 돈 중 남은 부분과 기부금으로 마련했다. 첫 행사 날 한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아들 그 병원에서 왜 죽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날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받은 고통이 다른 이들의 치유에 쓰인다는 것을. 지난주에는 옛 병원 동료 하나가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까맣게 그을린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손에는 어린아이의 사진을 쥐고 있었다. 이제라도 용기 내려고. 내 딸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 우리는 마을 카페에서 5시간 동안 울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가 떠난 후 나는 병원 뒷산에 올라 담배 한 대를 피웠다. 7년 만에 첫 담배였지만 더는 쓰디쓴 맛이 나지 않았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은 어머니의 장례식 날이었다. 병원비를 마련하겠다며 피눈물 나게 벌었던 그 돈으로 결국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한 아이러니. 하지만 유족협회의 어르신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우리 딸처럼 생각했는데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새로운 가족을 얻은 기분이 들었다. 요즘은 마을 도서관에서 주말마다 강연을 한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첫 강연 날 청중석에 앉아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다. 그는 유학 대신 사회학과 대학원에 들어가 의료윤리를 연구하고 있다. 누나가 그런 힘든 길 걸어준 덕분에 제 인생도 제대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나는 비로소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지난달 옛 병원장의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무기징역. 법정을 나서는 그를 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건넸던 미안해라는 말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재판장 계단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을 때 나는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나눠주었다. 피해자 지원 협회 연락처 02-1234-5678.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치유를 위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 새벽에 일어나 환자들의 체온을 확인할 때면 가끔 옛날의 그 두툼한 월급 봉투가 손에 쥐어지는 환각을 느낀다. 하지만 이제는 그 환각을 보고 웃을 수 있다. 덕분에 더 큰 돈을 얻었지라고 중얼이며. 진정한 부는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마을 아이들이 내게 간호사 언니라며 꽃다발을 건네주던 생일날 나는 비로소 통장 잔고가 아닌 행복 잔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네 빵집 주민들이 우리 병원 덕분에 할머니가 오래 사신다며 무료 식빵을 배달해주는 것, 퇴근길에 만나는 주민들의 온정 어린 인사, 그리고 매주 일요일 아침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 이것들이 내 새로운 월급이다. 밤마다 이어지던 특별 서비스는 끝났다. 대신 지금 나는 매일 아침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햇살 가득한 병실 창문을 열어 제끼는 일, 환자들의 손을 잡고 하루 일과를 듣는 일, 그리고 내 과거를 고백하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해주는 일. 어제는 유족협회에서 첫 결혼식을 주최했다. 과거 병원에서 만난 두 유족이 사랑에 빠져 결혼한 것이다. 나무 계단에서 던진 신부의 부케가 내 품에 안겼을 때 사람들은 다음엔 당신 차례라고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이미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결혼했으니까.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된 오늘 나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려고 한다. 제목은 월 500만 원의 무게.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은 의료 피해 가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누군가의 새벽을 밝힐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나는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쓴다. 너는 참 잘 버텼다. 이제 더는 혼자서 울지 마. 내 눈물로 피어난 꽃들이 이 세상에 향기를 퍼뜨리고 있단다. 내일은 새로운 병원의 10주년 기념일이다. 동료들과 함께 환자들을 위해 마을 광장에서 건강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손수 만든 현수막에 이렇게 적혔다.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이제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람들의 손을 잡을 테니까. 그 손의 온도가 내게는 월 500만 원보다 값지다. 나는 비로소 자유로운 숨을 쉰다. 이 공기가, 이 햇살이, 이 사람들이 주는 월급이니까.